이번에는 시 소재를 발굴하라 그겁니다. 그 소재라는 건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소재 발굴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진짜 저도 이렇게 글을 써보면은 어떤 글을 제목으로 써야지, 그리고 어떤 글을 써야 독자들이 읽어주지, 중압감을 시달려요. 네, 그렇게 쓰는데도 없어요. 막 쓰려고 해도 없어요. 어떤 때는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다음에 읽어보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가 썼어도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의 소재가 이제 고갈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엄청난 양의 그런 어떤 글들, 또 엄청난 양의 시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웬만치 해가지고는 뭐 다른 사람 잘못하면 다른 그 선생님들이 쓴 것을 다 제목을 표절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목은 같이 쓸 수 있어도 내용에서 완벽하게 방향이 다른 쪽을 보고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제목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제목을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글을 쓰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제목을 쓰고 글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공부를 가지고는 요즘 시 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나 소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이미 생각한 것도 그 전에 누군가 다 써먹은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어떤 문장을 만들고 또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 이미지하고 중첩될 수가 있어요.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네. 나무 시를 많이 이제 읽음으로 해서 그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좀 치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치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최근 시를 읽어야 돼요. 최근 시. 또 최근 시 중에서도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의 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시 쓰면 10년 후에는 완벽한 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시도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시는 몇백 년이 지나도 좋은 시죠. 네. 그런데 대체 너무나 많이 생산이 되니까 진짜 좋은 시는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가독을 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생각, 또 지금 멋있게 시를 썼는데 또 한 1년이나 딱 있다 읽어보면요, 그 구문이 돼버려요. 어떤 때는 바로 이런 것을 막 더 진화해서 막 그런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장을 우리 조성원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막장 김원경.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은 혹독한 계절을 지나가야만 깊은 갱도를 만들 수 있었다. 뭉텅뭉텅 어두움을 베어먹고 내 안의 슬픔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까지 가야 막장이지? 여긴 너무 춥고 외로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쓴 종족들이 처음 보았던 불씨. 난 그 불 위에서 춤이 되고 싶어. 여러 개의 점이었다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소실점의 울음이 되고 싶어. 이곳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사파에 젖은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 잠시 죽었던 시간과 죽어서 잠시 살아있던 시간의 내력을 들춰볼 수 없다. 왜 새들이 날기 전에 그토록 바닥을 힘껏 쳐야만 하는지, 왜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려면 절벽까지 내려가야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생은 갱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곡성의 분화구처럼 물음표를 그리면서 존재의 기별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보다 낡고 더 낡아야 제 검은 뼈들이 내는 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네. 수고했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 하면은 우리가 그 갱도, 이제 탄광이나 금광이나 어떤 그 광물질을 그 땅속에서 캐내잖아요. 예. 그 캐내는 그 막장, 갱도의 가장 마지막, 예. 그거를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시를 이제 읽어내리기 전에 힌트를 주자면은 이 막장은 뭐를 의미하냐면 외로움이에요. 사람의 외로움을 막장으로 지금 그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쉬워져요. 그것을 이제 알으니까. 네. 여기서 막장으로만 생각하면 상당히 시가 얕아요. 근데 이 외로움입니다. 우리 외로움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우리를 작용하고 있는가, 요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은, 그랬어요. 혹독한 계절을 지나가야만 깊은 갱도를 만들 수 있다. 혹독한 계절, 인생은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 혹독한 현실, 희노애락의 그 혹독한 현실을 거쳐야만 갱도를 만날 수 있다. 갱도는 뭐라고? 외로움입니다. 예. 뭉텅뭉텅 어둠을 베어먹고. 이제 이 말은요, 우리 갱도를 이렇게 촬영을 보면 군데군데 백열전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화시켜서요. 내 안은 슬픔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슬픔이 이끌어야 돼요, 외로움은. 여기서 이 시인이 말씀드린 거, 시인이 이끄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막장이지? 여기 너무 춥고 외로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쓴 종족들이 처음 보았던 불씨.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그 시인님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냐면, 여긴 너무 춥고 외로워 이랬어요. 여기는 춥고 쓸쓸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외로움이 막장이니까. 난 그 불 위에서 춤이 되고 싶어. 여러 개의 점이었다가 하나의 점으로 고이는 번개였습니다. 소실점의 울음이 되고 싶어. 이곳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사파의 젖은 공간입니다. 사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끼워 넣는 그림, 조그마한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사파라고 그러고, 젖은 공간이다. 이것은 그 우리 힘든 작업장이잖아요. 예.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젖은 공간. 막장에서 그 꽃갱이질을 하고 탄을 캐거나 금맥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통풍도 안 되는 곳에서. 예. 근데 이제 소실점만 알아볼게요. 소실점의 울음이 되고 싶어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소실점을 가장 잘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철로예요. 철로를 이렇게 따뜻한 걸 쭉 보면은 철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쪽서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점 하나가 딱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소실점이고, 또 소실점을 잘 나타내는 건 새예요. 여기서 어떤 새가 날아갈 때 끝까지 쳐다보면은 그 새가 하나의 점으로 됐다가 그 점마다 이제 모든 것이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점, 마지막 점, 내 시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점이 소실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 잠시 죽어있던 시간과 죽어서 잠시 살아있던 시간의 내력을 들춰볼 수 없다. 이거는 이해는 줄을 다 쳐놓고 보세요. 함부로 살아서, 함부로는 없다고 해도 살아서 잠시 죽어있고요. 또 죽어서도 잠시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생과 사가 같은 거죠. 막장 속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간의 내력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외로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은. 그러니까. 무얼로 외로움이 오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면 외로움이 보인다고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출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새들이 날기 전에 그토록 바닥을
힘껏 쳐야만 했는지 도움답게 하는 거죠. 막 따따따 하고 올라가는 거죠. 왜 출렁이는 바다를 보려면 절벽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거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이 바깥 세상의 현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모순들이에요. 바닥을 치고 그리고 그 바닥 절벽까지를 가서 출렁이는 바다를 보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생은 갱도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생은 의로움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혹성의 분화구처럼 물음표를 그리면서 존재의 기별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상당히 어려워요. 존재의 기별. 존재의 기별은, 존재는 있다잖아요. 있다. 이 기별이라는 말을 확실히 알아요. 연속곡이나 뭐 어떤 드라마를 보면 기별이 왔나 안 왔나 물어보잖아요. 하인한테도.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기별한다면 이렇게 어떤 문자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기별은 뭐냐면 다른 장소에 있던 어떤 사실을, 그 사실 소식을 전하여서 알리게 함. 그거를 기별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기별이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은 그 매개체가 스마트폰이겠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그 기별을 파발마로 띄운다든지, 뭐 새로 띄운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가져온다든지, 기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기별. 네. 좀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낡고, 지금보다 낡고 더 낡아야 하는 제 검은 뼈들이 내는, 외로움이 되는 소리죠. 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제 검은 뼈, 이게 뭐냐면 이게 죽은 거죠. 네. 죽어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괄호 안에 단어도 보게네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회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이와 비슷한 말이 회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그 시 제목으로 회역이 많이 있었어요. 회역. 어떤 글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몹시 추운 밤이었다. 이제 상황이 지금 언젠가 알 수 있겠죠. 아주 추운 어떤 밤이에요. 나는 커피만 거듭하고 너는 말없이 자꾸 성냥개비만 꺾었다. 나는 지금 커피만 지금 계속 훌쩍훌쩍 마시고 그 앞에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성냥개비만 했어요. 옛날 다방에 가면 성냥개비로 탑쌓기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 네, 탑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뒤로 오면 그것만 갖고 성냥개비 갖고 많이 놀았어요. 그것이 서로의 일생의 갈림길이었구나. 갈림길. 네. 지금 말하면 뭐 이혼을 했거나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갈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 여기서 커피만, 꺾기만 그랬어요. 이 만자를 한번 볼게요. 이 만자는 체언이라는 명사를 체언이라고 하잖아요. 몸체자니까. 뼈대가 되는 말이 명사가 어느 문장이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것을 제외하고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하는 보조사. 이렇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그 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의 인생. 그렇잖아요. 의가 두 개가 붙었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이 의는 어떻게 보면 이 은 앞에 있는 의는 삭제도 돼요. 언제든지. 네. 네. 서로 인생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제목이 냉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랬어요. 봄 냉이는 그 보약 인삼보다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봄 냉이가 단백질, 칼슘, 이런 철분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온 것들은 그만큼 영양가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봄 지나갈 때 그냥
봄동이라고 그래. 배추 이렇게 쫙 벌어진 거 있잖아요. 노지에서 그 추위를 이렇게 이기고 견딘 그 봄동을 먹으면 그렇게 좋게 영양분은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봄에 지금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봄이 되면 봄동이 나오거들랑 그거 무조건 갈아서 마시면은 아주 뭐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예. 정말로 그 극찬하는 그 한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라고도 해요. 그 냉이 닉네임이. 그러니까 전령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본문 한번 볼게요. 흰나비 때 몰고 다니며, 그러니까 냉이가 이렇게 펴 있으면 군데 펴 있으면 이제 나비가 막 몰려 다녀요. 꿈만이 힘이 되었던. 그러니까 꿈만이 힘이 되었다 이 말은요.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없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이 내가 다음엔 잘 되겠지. 다음에는 부유하게 살겠지. 다음에는 내가 더 건강해지겠지. 그런 꿈만이 힘이 됐어요. 푸른 시절에 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처럼 손발 부르트도록 땅바닥에 엎드린 꽃 이랬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그런데요. 이게 혼을 많이 내잖아요. 애들 말도 안 듣고 뭐 자고 못도 않고 옷을 좀 반듯하게 입으라면 안 입고 그것도 사춘기 때는 그것도 멋이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근데 좀 더 단수가 고단수인 어머니들은요. 말없이 웃어주기만 한대요. 나는 너를 다 믿는다. 네.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믿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자기가 단추를 잘못하고 이제 사위에서 이렇게 아니면 애들한테 우쭐대다가도 엄마만 앞에만 오면은 이제 엄마가 나를 그만큼 믿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더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을 둔 그 사람 학부 형님이나 또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하는 새라도 하고 있으면 할 수밖에 없대요. 그냥 따라하고 그 애들이 좀 헛짓하면서 공부하더라도 차라도 한 잔 우유라도 따뜻하게 데워서 가만히 갖다 놓고 말없이 그냥 웃으면서 나와주면 너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 하지 말고요. 이게 뭐 쓰다지 뭐 머리를 어깨를 도닥여주는 것보다도 가만히 그냥 우유 한 잔 또 좋아하는 그런 주스 한 잔 가만히 딱 갖다 주고 웃으면서 그냥 말없이 뒤돌아서 나와주는 게 훨씬 그 격리 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답은 이렇습니다. 2314입니다. 2314. 자, 소란도 하얗게. 소란, 시끄러운 거잖아요. 시끄릴 법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냉이가 폈어요. 이 냉이가 핀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소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색은 소란. 또 아니면 그 나비가 앉고 바람이 한들거리고 그러니까 소란스럽다. 자, 그런데도 그게 하얘요. 지금 하얘요. 자, 첫 번째 소란입니다. 두 번째, 통곡도 하얗게. 통곡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38선을 이렇게 분단이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세 침략을 한 1200~300번 이렇게 받았다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전 세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통곡입니다. 통곡도 하얘요. 희망의 빗달길 미끄러져 내린 자리마다. 보세요. 소란도 하얗고 통곡도 하얀데 희망의 길이라고 생긴 것도 또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네, 자리마다 먹피의 흔적이 빛난다. 먹피. 멍이 들어서 퍼렇게 꺼멓게 된 걸 먹피. 네, 네, 까맣게 된 상태. 하얀데 이제 여기서는 까만 걸로 대비를 딱 시킨 거죠. 그러니까 먹피는 남한테 두드러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발돋움하여도 하늘까지는 멀어. 아무리 냉이가 발돋움해서 키가 크다고 해도 이만밖에 안 하니까 하늘까지는 아직 멀죠. 들뜨는 구름처럼 어수선하고 들썩거리는 것을 들뜬다 그 말이에요. 스크럼자는 흰 나비들. 다만 나비들만 쫙 어깨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끼고 손에 얹고 스크럼을 짠다고 하잖아요. 스크럼 짜가지고 나비들만 이렇게 이꽃 저꽃 이렇게 막 냉이 위를 지금 날아다니는 거죠.
얼음얼음 모여 사는, 고르고 촘촘하게 일단 우주가 꽃등에 올라 찬바람에 찰랑거리고 있다. 여기서 일단 우주는 전체 어떤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냉이 핀 그 어떤 장소를 일단 우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에는 첨삭하기가 2개네요. 보겠습니다. 지리산 꽃을 열다. 지리산, 지리산 잘 아시죠?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그늘 몇 장 햇빛에 내다 널었다. 좀 어떤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랍이면 그냥 책상을 빼는 게 좋죠. 굳이 책상, 서랍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책상을 빼겠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휘파람 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알 수 없는 곳에서를 끝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끝내 휘파람 새는 돌아오지 않았고, 과거는 자꾸 나를 추적해 오고 있다. 뭐 뒤따라오는 것이죠. 추적하는 것은 과거가 자꾸 나를 뒤따라와야 나는 미래로 가죠. 고도그 어떤 그 고도그 능선을 넘는 근육이 단단하다. 이건 고도그 빼겠습니다. 고도그는 능선을 넘는 고무 근육이 단단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과거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 시간의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쪽 과거잖아요. 먼 과거가, 이쪽이 제일 모르는 것은 먼 과거, 가까운 과거. 자, 이 현재에서 보면 이 미래를, 이 가까운 쪽은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쓰기를 하면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을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은 원래 부피인 시간이잖아요. 한 덩어리 그냥 시간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또 다시 세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산은 계곡에서부터 출렁출렁. 계곡에서 출렁출렁해. 멀리서 보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잖아요. 산맥들이. 배부른 절망처럼 어디까지 포만한지, 요건 다 짓겠습니다. 다 삭제하겠습니다. 배부른 절망에서 어디까지 포만한지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산은 능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산은 어떤 능선 밖으로 나가지는 법이 없어요. 능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산은 기슭을 이해했을까? 이게 그 기슭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옆구리잖아요. 골짜기 모든 이런 세상사를 이해했을까? 그 말입니다. 절벽에 기댄 구름처럼 위태롭게 피어날지라도. 그러니까 지리산을 가서 정령치나 이제 이런 데를 노고단이나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아래를 보면은 구름 낀 날은 특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 뜻입니다. 절벽에 기댄 구름처럼 위태롭게 피어날지라도. 근데 산은 이렇게 하고 실표 찍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멋스러워요. 지리산은 이렇게 하면 음률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리산은 이렇게 하는 게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지리산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리산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리하고 좀 쉼표 찍고 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리산은 지혜를 벗어놓고 육무정 쪽으로 꽃을 열었다. 육무정은 아시죠? 남원에서 올라가는, 정령치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구룡계곡을 조금 못 가서 그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 좌측으로 보면 춘향이 묘가 또 있습니다. 거기 그 구룡계곡이 굉장히 깊고 좋아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리산은 지혜의산이죠? 지리산을 우리 지혜의산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머니산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 경주 남산, 옛날에 경주 남산을 귀주구 불국토라고 했어요. 불국토. 근데 이제 귀주구 불국토인 경주 남산에 남산이 있는가 하면, 지리산은 민초도로 불국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불국토라는 것은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리산이
좋은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섬진강은 우표 한 장으로 꽃을 품고, 멋지죠? 우표 한 장으로 꽃을 품었어요. 이게 우표에도 꽃을 이제 그려놨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섬진강 강물을 떠나듯이 지리산이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는 거죠. 품고 물사로 벽을 치는데 세상 어디에도 나는 없고 마음의 빈터마다 당신이 궁금하다가 아니고요. 마음의 빈터마다 꽃들이 피어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참 멋있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나는 없어요. 이제 없고 마음의 빈터마다 꽃들이 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첨삭학이네요. 이제 오늘 첨삭학이 두 개인데 이 첨삭하기가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첨삭하기가 쓰쓰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첨삭하기, 또 퇴고하기.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첨삭하기의 근본 취지는 시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디에 지금 인체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피는 겁니다. 자, 문골이네요. 시가 좀 단순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사유가 깊기도 해요. 자, 문골입니다. 역사의 골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문골이를 지금은 이제 뭐랍니까 이거 도어록이라고 하잖아요. 도어록.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문고리로 지금 예를 들면 뭐 소세원이나 이런 데 가면 문고리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문고리입니다. 고리를 잡아봐. 안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 섬뜩하지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지 그 말이에요. 섬뜩하다는 것은. 안은 안대로 바깥은 바깥대로 안간 힘에 대항했을 고리. 그러니까 안팎을 서로 문고리 하나로 딱 지금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바깥에서 잡아다니는 것과 안에서 또 닫으려고 잡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세상사를 딱 가두려고 하는 것과 또 열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안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 적당한 타협을 원해. 요거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이 행은 이게 길은 단어도 구절도 고리를 움켜잡을 때 여기서는 문고리를 이렇게 해요. 문고리를 움켜잡을 때 팔을 떠는 심호흡이요. 네. 빈 손가락에 걸어보았다. 자, 손가락에 걸었어요. 뭐를 걸었냐면 고려 500년, 이주 500년, 다음 1000년이네요. 이 조그마한 고리에 담겨 있었다니.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조그마한 고리를 거쳐 갔다니. 고려 500년, 이주 500년도, 이 1000년도 이 고리를 다 거쳐서 지금 온 거예요. 천둥과 같은 역사를, 번개와 같은 세월. 순식간이죠. 번개라는 것은. 그런 세월을 열었다, 닫아본다. 시는 정말 잘 됐어요. 제가 썼지만 잘 된 겁니다. 왜냐면 이 고리가 있는데 이름을 열었다, 닫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을 제가 한 번에 열었다, 닫은 거예요. 여러분, 소세원이 뭐 300년 됐으면 가서 한번 열었다 닫은 거예요. 300년을 열었다, 닫을 수 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자, 거절어 사전입니다. 거절.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거절이라고 그래요. 네. 절판되지 않는 사전이 있다. 절판. 그러니까 책이 다 팔리거나 더 이상 책을 펴내지 않는 것을 절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혓바닥 밑에는 적어도 수천 권의 사전이 들어있다. 맞죠? 혀의 이 밑에는 수천 권의 사전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예. 이 책이 아니고 사전이 들어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혓바닥이 나왔으니까 혀에 관련된 속담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입에 분 혀를 깨문다. 입에 분 혀를 깨물어요. 입에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혀를 깨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실수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법이다 그 말이고요.
혀 밑에 죽은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할 때도 혀 밑에 죽은 말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새치의 혀가 사람 잡는다. 이건 다 잘 아시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새치. 이 새치니까 9cm밖에 안 돼요. 이 혀가. 아무리 커봐야 9cm인데 1cm는 3.03 그 cm잖아요. 이게 33은 9cm밖에 안 돼요. 새치의 혀예요. 이런 속담 많아요. 그 혀에 관련된 속담은 대체적으로 다 말조심하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송이의 나날입니다. 우주 맨 가장자리까지 불려나가는 따위 혼곤함으로, 혼곤이라는 건 흐릿하고 기운이 빠져 나른하다 그 말이에요. 고요가 조용히 눈뜰 때, 눈이 눈 지금. 시간을 앞서여 빠져나가는 제재 바른 빛깔이지.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것을 제재 바르다고 그래요. 눈송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재 바르대. 눈송이가. 자, 마지막입니다. 전해고 황사네요. 참 좋은 시 구절이에요. 나는 가파른 사구를 오른 낙타의 고단한 입술과 가파른 사구, 모래 언덕이죠? 사구. 낙타가 그 고단한 막 입술. 예, 숨을 헐떡거리고 막 침을 이렇게 흘리는 어떤 고단한 모습이죠. 구름의 부피를 재는 순례자의 눈빛을 생각한다. 구름의 부피를 재는 것은 뭐냐면 그 일기예보, 지금 말하면 일기예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맑을까? 오늘 흐릴까? 사막에서 바깥은 오로지 인간의 내면뿐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막에서 바깥, 저 바깥은요 인간의 내면뿐이에요. 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사막에서 바깥은 오직 인간의 내면. 바깥은 다 알 수 있는데 인간의 내면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창작에 꼭 필요한 그 요소들 중 하나가 낯설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흔히 책을 평론이나 이런 데를 이제 문학 서적, 문학 이론 같은 걸 읽다 보면은 낯설기 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낯설기 하기는 막 이런 말을 비꼬고 비비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한 것을 낯설게 하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러시아 문학 이론가인 빅토르 시클롭스키에 의해서 처음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 낯선 이미지를 찾아서 우리는 항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 쓰기 소재를 항시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려면요. 자꾸 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쓰기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하고 시 소재를 어떻게 발굴하는가 이렇게 알아보고요. 오늘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